31세계가 멈춘 날, 한국만 조용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숫자가 모든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까지 직접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 지구에서 가장 바쁜 바닷길,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3km,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척의 유조선이 그 좁은 물길을 통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중동 산유국들이 세계로 내보내는 원유 대부분이 바로 이 33km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길이 단 하루 만에 막혔습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수십 년 동안 가장 위험한 에너지 위기 시나리오로 분류해온 상황입니다. 만약 그날이 온다면 에너지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그날이 오면 이라는 가정하에 수십 년간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온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가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전략가들이 일제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울, 도쿄, 베를린, 워싱턴. 서로 다른 도시였지만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이번 위기를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가장 먼저 거론됐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는 사실상 100%. 대체 에너지 체계는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 전문가들은 한국을 가장 취약한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저도 그 전문가 중 한 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단 두 글자였습니다. 30일. 그 숫자가 한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날의 판단을 부정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판단을 지금 돌아보면 과연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까요? 제 이름은 에단 클라크입니다.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본사를 둔 에너지 리스크 분석 기관 리스타드 에너지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정확히는 에너지 위기만 전문으로 분석하는 전략가입니다. 전쟁, 봉쇄, 파이프라인 폭발, 산유국의 정치적 혼란까지도 저는 그 모든 시나리오를 숫자로 분해하고 각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숫자로 계산하는 일을 해왔고 감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로 판단해왔습니다. 또 감정이 아니라 모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제가 29살 때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저는 200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이 터지는 걸 뉴스로 지켜봤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멈추면 문명이 멈춘다. 그리고 문명이 멈추기 전에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 그 한 문장이 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리스크를 분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의 흐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15년 동안 50개국이 넘는 국가의 에너지 취약성을 분석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늘 제 보고서 속 고위험군 카테고리 안에 포함된 국가였습니다. 원유 수입 의존도는 사실상 100%. 국내 에너지 생산 기반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주요 에너지 수송로에서 떨어져 있었고 대체할 수 있는 공급 경로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에너지 소비량은 높고 의존도는 더 높았습니다. 그날 새벽, 사무실에 긴급 알림이 울렸을 때 저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확인,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홍해 항로까지 차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에너지의 흐름을 지탱하던 두 개의 주요 통로가 동시에 막힌 겁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15년간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계산에 들어갔고 가장 먼저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습관처럼 거의 반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가까운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동산 원유 의존도만 따져도 전체의 70%를 넘습니다. 비축유는 IEA 기준으로 약 100일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수치는 다릅니다. 공식 수치와 실제 가용 물량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합니다. 특히 완전 봉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산업용, 발전용, 수송용 수요가 동시에 유지되는 상태에서 100일을 그대로 버틴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체 공급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국제 제재 국면에 들어가 있었고, 미국산 셰일오일은 단순히 가져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정유 설비는 중동산 중지류에 맞춰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다른 경지류를 투입할 경우 정제 효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설비 자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중앙아시아 파이프라인 역시 한국까지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비축유가 소진되는 시점, 산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점, 물류 시스템이 멈추는 시점 등 서로 다른 변수였지만 모든 지표가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상단에 단 한 줄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30일 안에 멈춘다. 그때 저는 그 분석은 절대 틀릴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동료들도 같은 결론이었고 다음날 주요 외신들도 비슷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제조업 허브의 위기를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을 가장 먼저 충격받을 나라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국가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끝난 케이스였으니까요.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차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보통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충격이 실물 경제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생산 일정이 어긋나고 물류가 서서히 꼬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일째 아침, 이상한 데이터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위성 추적 시스템에 잡힌 한국 유조선들의 항로였습니다. 완전히 빈 상태의 배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적지 코드도 입력되지 않은 채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척이 거의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동안 그대로 바라봤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봉쇄 상황에서 빈 유조선이 목적지 없이 출항한다는 건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혼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옆에 있던 동료 마르코가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에단, 저 배들 어디로 가는 걸까? 중동은 막혔고 서아프리카도 물량이 없잖아. 저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계속 추적해봐. 이틀 뒤 그 배들의 목적지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해역, 말라카 해협 외곽의 특정 좌표들, 그리고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저는 그 좌표들을 지도 위에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좌표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해양환경 오염 관련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 해역 곳곳에는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버려진 폐유, 처리 불가 판정을 받은 저급 잔사유, 노후 선박들이 몰래 버리고 간 기름 찌꺼기들이 쌓여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운 업계에서는 그 해역들을 비공식적으로 폐유 해역이라고 부른다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찍힌 좌표들이 그 위치들과 정확히 겹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바다 위의 거대한 쓰레기장.
마르코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유를 수거하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 저걸 정제할 수 있겠어? 황 함유량만 해도 일반 원유보다 훨씬 높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쉽게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절망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원유가 없으니 이제는 버려진 기름이라도 끌어모으겠다는 건가? 그날 퇴근하면서 저는 솔직히 한국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자존심 강한 나라가 결국 폐유까지 건드리는 처지가 됐구나 하고 그 연민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 며칠 뒤에서야 알게 됩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숫자 하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발 정제유 출하 데이터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스템 문제이거나 기존 재고가 한꺼번에 반영된 수치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 팀원에게 데이터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30분 뒤 팀원이 돌아와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출하량이 실제로 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유 공급이 끊긴 나라에서 정제유 출하량이 증가한다는 것. 그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전제와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현지 네트워크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울산, 여수, 인천 등의 주요 정제 시설의 가동 현황, 원료 수급 상태, 그리고 출하 품목 구성까지 자료는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30일이라는 계산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제 시설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설비는 가동률을 더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눈에 들어온 변화가 있었습니다. 투입되는 원료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들어오던 기존 경지류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원료.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서 하나의 결론이 드러났습니다. 폐유가 연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능성으로 논의되어 온 기술입니다. 글로벌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폐유 재활용 정제 기술이 실제 산업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고도 정제 공정을 통해 불순물을 걷어내고 기존 연료와 혼합 가능한 수준까지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을 연료로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존재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실용화했느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수치는 그 예상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GS 칼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이 기업들은 단순히 원유를 정제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원료를 받아 고품질 연료로 끌어올리는 기술, 즉 피드 유연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해온 기업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분석해온 것은 한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제 기술의 독립성이었습니다. 원유가 없어도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한국정제 산업 관련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잘못 보고 있었구나.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위성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던 중 저는 하나의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폐유를 싣고 돌아오는 유조선들이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황 농도 수치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그것도 운항 중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계측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성 기반 원격 모니터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치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선박에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운항 중인 상태에서 기름의 성분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그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관련 논문을 다시 찾아보고 학계 인맥을 통해 전문가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기술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Biodesulfurization, 생물학적 탈환 기술입니다. 특정 미생물들이 기름 속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학계에서 연구되어 왔고 일부 산업 현장에서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화학적 탈환 방식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적고 고온고압 설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육상정제 시설 안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폐유 운송 중에 유조선 탱크 안에서, 그것도 항해하는 동안 탈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 그건 제가 알고 있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 모 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너지 기술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교수였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유조선이 운항하는 동안 생물학적 탈환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조심스러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예단 씨,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정제업계가 지난 10년 동안 이 분야에 얼마나 투자해왔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범위를 벗어난 일이다. 15년 동안 에너지 리스크를 분석해 오면서 저는 항상 공급의 관점에서만 생각해 왔습니다. 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가, 대체할 수 있는 경로는 존재하는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유가 없을 때 우리가 가진 기술로 무엇을 연료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봉쇄 2주가 넘어가면서 예상대로 세계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서부 공항에서 항공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항공편 지연이 이어졌고 일부 항공사들은 장거리 노선 운항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지역의 정제 시설들도 대체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가동률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경유 가격이 빠르게 치솟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비상 비축유 방출을 선언했고 중국 역시 국영 석유 기업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긴급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에너지 시장에 예상치 못한 공급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유가 미국 서부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국제 기준을 충족한 상업용 항공유 등급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즉각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원유 공급이 막힌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정제유를 수출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로이터는 미스터리한 한국발 항공유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표현이 시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는 한국 정제업계에 대한 긴급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차분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모니터를 닫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원유가 없어도 정제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들이 버린 것을 원유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순간 문제의 본질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자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패권의 문제였습니다. 자원이 패권을 결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20세기가 그랬습니다. 중동이 강했던 이유, 러시아가 유럽을 압박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미국이 셰일혁명 이후 에너지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중심에는 항상 자원이 있었습니다. 땅 아래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곧 힘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전혀 다른 가능성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어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패권은 더 이상 자원을 가진 국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틀린 사람으로서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차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 보이는 공장들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이미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밤은 여전히 밝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울산정제단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익숙한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들, 하늘을 향해 솟은 증류탑들. 겉모습만 놓고 보면 세계 어디에 있는 정제시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정 모니터링룸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원료 투입 현황이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들어오던 기존 원유가 아니었습니다. 출처도 품질도 제각각인 원료들이 한꺼번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황 함유량이 높은 중지류, 재처리된 폐유, 그리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형 원료들까지 정제하기 까다로운 것들만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출구에서 나오는 것은 균질한 그리고 안정적인 고품질 연료였습니다. 저는 현장 엔지니어 한 분에게 통역을 통해 질문을 건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원료를 기다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떤 원료든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그 절박함이 40년, 50년이 쌓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기술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시설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 기술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급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정한 위기를 대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을 수십 년 동안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울산에서 이틀을 보낸 뒤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한국에너지업계 관계자를 통해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정확한 이름과 직함은 밝힐 수 없었지만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에서 미래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핵심을 물었습니다. 폐유정제를 통해 이번 위기를 넘긴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지속 가능하냐고요? 당연히 영원한 방법은 아닙니다. 잠시 말을 멈춘 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다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수소입니다. 저 역시 수소 경제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수소를 미래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들이 이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계획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방향성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수소버스가 실제로 운행되고 있었고, 물류 현장에서는 수소 트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닌 이미 시장 안에서 실제로 상업 운행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철강 산업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분야입니다. 기존의 제철 공정은 코크스, 즉 석탄을 환원제로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이번 위기를 버텨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다음 에너지 시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폐유경제는 버티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수소는 앞서가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생존과 도약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9살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뉴스로 보며 에너지가 문명을 움직인다는 걸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의 흐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5년 동안 저는 무엇을 지켜온 걸까요? 파수꾼처럼 붙잡고 있던 것은 결국 숫자였습니다. 데이터였고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데이터 속에 담긴 의지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능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분석해왔지만 한국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 위기가 닥칠 때마다 늘 의심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위기 앞에서 늘 조용했습니다. 떠들지 않았고 과시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해결해왔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을 오랫동안 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만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처음 보고서에 쓴 제목은 한국은 30일 안에 멈춘다였습니다. 새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에너지 패권은 더 이상 자원이 아니다. 에너지를 바꾸는 기술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분석 오류는 데이터를 잘못 읽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해버리는 것이다. 저는 에너지 위기를 분석해오고 수십 개 국가의 생존 가능성을 숫자로 환산해왔지만 그날 숫자 뒤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울산에서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술과 의지는 어떤 모델에도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변수라는 것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는 이 나라를 세계에 증명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절박함이 어떻게 기술로 바뀌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패권으로 이어지는지 그 답을 저는 한국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오슬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해 아래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어딘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다음 문제를 풀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떠들지 않고, 그리고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세계는 또 이 나라를 과소평가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자원일까요? 아니면 기술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각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흐름과 변화의 이야기를 계속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세계가 감동한 한국입니다. 감사합니다.